반갑습니다.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늦은 밤 이렇게 책상 앞에 앉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이야기를 어디든 털어놓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서 이렇게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갑니다. 저를 모르는 분들께 이 사연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친정은 그 시절 기준으로 꽤 유복한 편이었죠. 아버지께선 일찍부터 부동산에 안목이 있으셨던 분이라 외곽의 땅이며 작은 상가 건물을 차근차근 사두셨고요. 어머니는 그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는 분이셨어요. 어릴 적 저희 집에는 늘 손님이 끊이질 않았는데 어머니가 직접 끓이신 사골국이며 떡국을 한솥 가득 내놓으시면 동네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한참을 웃다 가시곤 하셨어요. 전 그런 부모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죠. 친구들 사이에서 부족한 게 없는 편이었고 아버지 손을 잡고 외곽에 땅 보러 다니던 기억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만 조심하면 돼.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저 아버지 따라 풀숲을 누볐던 게 어린 시절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네요.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20살을 갓 넘겼을 무렵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죠. 평소 아프단 말씀이 없으셨던 분이라 더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선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셨는지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따라 떠나셨고요. 외동딸이었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집에 혼자 남게 되었죠. 남겨진 건 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부동산이었어요. 외곽 임야 몇 필지, 농지, 상가 건물 한 채,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질 정도였습니다. 가슴을 넘긴 저는 그 땅들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주변에선 빨리 정리해서 현금으로 바꾸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봐주겠다며 슬그머니 손을 내밀기도 했죠. 하지만 누구도 믿을 수가 없더군요. 부모님 두 분 다 떠나신 뒤 가장 무서웠던 건 외로움보다 사람이었습니다. 잘못 손댔다가 다 잃을까 두려워 그저 묵혀두기로 마음먹었어요. 등기 서류는 옷장 깊숙한 곳 작은 금고에 넣어두고 그 존재 자체를 잠시 잊고 살자 했죠. 부모님이 평생 일군 걸 제 손으로 잃고 싶진 않았거든요. 대신 제 두 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래서 곧장 무역회사 사무직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일했어요. 영어가 조금 되니까 외국에서 오는 서류 정리하는 일부터 차근차근 배웠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류 한 장 옮기는데도 손이 떨려서 상사한테 몇 번이나 혼났는데 그렇게 1년쯤 지나니 외국 거래처 사람을 맡아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가 되더군요. 나중엔 동네 학원에서 회계 일도 도와가며 두 군데 일을 병행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제 사정을 들으시고 야간에 잠깐씩 와서 장부 정리만 봐달라며 일을 주신 거였어요. 그분은 저한테 매번 밥 한 끼를 사주시면서 이렇게 야무지게 사는 아가씨가 어딨냐며 격려해 주시던 따뜻한 분이었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시절 저를 살게 한 힘이었던 것 같네요. 그 당시 통장에 큰 돈은 없었지만 제 월급으로 끼니를 챙기고 옷을 사입겠다는 고집 하나는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다 친척 어른들이 찾아오셔서 그 부동산 어떻게 할 거냐고 슬며시 물어오면 늘 똑같이 대답했죠.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어떤 분은 혀를 차고 어떤 분은 답답해하시고 어떤 분은 그 길로 발길을 끊으시기도 하셨죠.
그렇게 부모님이 남기신 부동산은 한쪽에 묻어둔 채 평범한 회사원의 얼굴로 살아갔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어느 봄 회사 지인이 자리를 마련해준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 만나는 일엔 영 마음이 없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보낸 충격이 가시질 않았고 누군가에게 정을 주는 일 자체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지인이 거의 등을 떠밀다시피 자리를 잡으셔서 마지못해 약속 장소로 나갔죠. 다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안쪽 자리에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며 손을 흔들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환하게 웃어 보이는 사람은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어색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는 약속 장소를 잘못 적어두는 바람에 10분쯤 헤매다 왔습니다. 길눈이 좀 어두워서요. 유선신 잘 찾아오셨네요. 자기 흠을 먼저 털어놓으면서 웃는 모습이 어찌나 사람을 편하게 하던지요. 그날 몇 시간 가까이 앉아 있으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웃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이는 어디서든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었어요. 가끔은 종업원 분과도 농담을 주고받고 옆 테이블 어르신께도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그런 사교적이고 밝은 성품이었고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면서 마음이 자꾸 기울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갈 무렵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더군요. 제가 가진 부동산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 결혼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주말 저녁 함께 산책을 하다가 큰맘 먹고 말을 꺼냈어요. 실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땅이며 건물이 좀 있어. 큰 액수긴 한데 내가 어려서 정리하지를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있어. 그이는 한참 말없이 걷기만 하더니 이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건 부모님이 당신한테 남기신 마지막 마음이잖아. 정말 필요할 때 쓰자. 지금은 내가 당신 먹여 살릴 테니까 우리 둘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내 짐을 같이 들어주겠다는 사람이 처음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신혼집은 그이가 모은 돈과 제 월급을 더해 시작했습니다. 가구 하나도 둘이 같이 발품을 팔아 골랐고 그릇 한 세트도 시장 골목을 몇 번이나 오르내리며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고요. 살림이 풍족하진 않았지만 충만하고 안온한 가정이었어요. 그이는 매일 저녁 퇴근하고 들어오면 양손에 뭐라도 하나씩 들고 들어오곤 했죠. 길에서 산 군고구마 한 봉지, 호떡 2개, 과일 한 알. 별거 아닌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그이는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주말이면 둘이 손잡고 시장 구경을 다니기도 했고요. 친척 모임을 가면 그이는 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어른들 술 따라드리고 농담 한마디씩 주고받으면서 어색한 자리도 금세 풀어놓곤 했어요. 한 번은 시댁 큰집 모임에서 어른들끼리 작은 다툼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이가 슬그머니 일어나 노래 한 곡을 뽑는 바람에 다들 웃음이 터져 분위기가 풀렸던 적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깥 양반은. 여보, 우리 이렇게 매일 웃으면서 살자.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언제나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죠. 어딜 가도 그이 옆에 있으면 든든했어요. 저희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얻었어요. 첫 애를 품에 안았을 때 그이가 어찌나 좋아하던지 산부인과 복도에서 아주 비명을 지를 정도였어요. 아들은 자기 아빠를 그대로 빼닮아서 어릴 때부터 밝고 의리 있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중심에 서는 아이였죠. 특히 저한테 엄청 살가운 편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엄마부터 찾는 아이였거든요. 현관문 열기가 무섭게 엄마 하고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그 소리가 매일 제 하루의 보람이었죠.
중학생이 되어서도 외출하는 저를 끝까지 따라 나오곤 했고요. 시장 갈 때면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따라붙고 가까운 곳에 외출할 때도 굳이 같이 가겠다며 신을 신곤 했죠. 완전히 엄마 바라기였어요. 남편이 질투할 정도로요. 그런 아들이 마냥 귀엽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늘 걱정이었어요. 부모 그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사내 아이가 너무 엄마만 찾으면 나중에 제 앞가림 못하는 어른이 된다고들 하니까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작은 일이라도 본인이 결정하게 했습니다. 학용품 하나를 사도 본인이 골라서 사오게 했고 용돈도 한 달치를 한 번에 쥐어주고 본인이 알아서 쓰게 했고요. 처음엔 며칠 만에 다 써버리고 와서 더 달라고 졸랐지만 끝내 더 주지 않았어요. 그런 교육을 반복하니까 아들도 차차 자기 손에 든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가늠하게 되고 저희 도움 없이 혼자서도 씩씩하게 크더군요. 고등학교 갈 무렵엔 친구들 사이에서 영리하고 알뜰한 아이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키워낸 게 제 자랑이었죠. 대학을 졸업할 무렵 아들은 누구나 알만한 식품 쪽 회사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아들은 회사에서 곧장 집으로 달려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소리쳤죠. 엄마 아빠 나 합격했어. 그 한마디에 그이와 저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웃었네요. 그이는 그날 저녁 아들을 얼싸안고 이제 너도 어른이 됐다며 등을 두드려줬죠.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한참 할 무렵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집에 데려오게 됐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현관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하는데 어찌나 또박또박하게 자기소개라든지 거실 분위기가 환해질 정도였네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정민이라고 합니다. 정민이란 이름의 그 친구는 아들의 대학교 후배였대요. 학교 다닐 때부터 아들을 정말 오래 좋아했고 나중에 연이 닿아서 연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본인 입으로 수줍게 꺼내는데 옆에 앉은 아들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그렇게 솔직히 드러내는 모습이 저한텐 꽤 인상적이었죠. 요즘 아가씨들 차고 도도하다는 말이 흔한데 그 친구는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말도 야무지게 잘하고 웃음도 시원시원한 친구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한테도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분위기를 어찌나 잘 띄우는지 옆에 앉은 아들이 절로 따라 웃을 정도였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궁합이 참 잘 맞는다 싶더라고요. 대화 스타일도 잘 어울리고 말하는 속도도 비슷하고 웃는 포인트도 비슷했고요. 밥상 위에서 정민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학교 다닐 때 학생회 일을 했다는 등 동아리에서 무대 사회를 자주 봤다는 등 본인 이야기를 막힘없이 풀어놓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어요. 아들 옆에 그렇게 활달한 사람이 있으면 살면서 얼마나 재밌고 든든할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이 슬쩍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아들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여보도 그렇게 보였어? 응. 둘이 같이 있을 때 우리 아들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남편은 사람을 잘 보는 편이라 그 말이 믿음직했어요. 저도 그날 이후로 정민이한테 마음을 활짝 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로 충분하다 싶기도 했고요. 그 뒤로 정민이는 종종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거의 없었는데 보통 시장에서 갓 짠 참기름 한 병, 동네 떡집에서 산 갓 빚은 송편 몇 개, 그런 소소한 것들이었죠. 그게 나름 더 정성스레 보이기도 했고요. 한 번은 우리 집 거실에 앉아서 본인 어머니 이야기를 한참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동네에서 작은 일거리를 받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 부모와 다르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남았어요. 자기 부모를 닮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제가 다 가늠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정민이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 친정 형편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예비사돈께서 자리를 앉으시기가 무섭게 본인 집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거든요. 살림이 넉넉치 않아 죄송하다.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내면서 변변한 혼수 하나 챙겨보낼 형편이 못 되는지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면목이 없다고 하셨어요. 전 그런 사돈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혼수나 예물, 예단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사돈 어머니께서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걸 본 정민이가 나중에 저와 따로 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쩐지 다른 말은 몰라도 이 말만은 진심 같았죠. 어머님, 전 어렸을 때부터 돈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아서요. 솔직히 저는 세상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좀 부끄럽기도 한데 그게 저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살짝 걸리긴 했어요. 돈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긴다는 사람이라는 게 영 마음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론 그렇게 솔직히 말해주는 게 또 고맙더라고요. 결국 야무지고 살림 잘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이 사람이 한 가지를 중하게 여긴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요. 이후 결혼 준비는 양가 도움 없이 아들과 정민이 둘이서 직접 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민이 친정이 형편이 어려워 부담을 드리기 싫으니 시댁 도움도 받지 않고 본인들 힘으로 시작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신혼집을 마련했고 살림도 본인들이 차근차근 채웠죠. 집 계약하던 날 정민이가 저희 집에 와서 한참을 울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빠가 그 큰 돈을 척척 내놓는데 제가 결혼해서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 평생 오빠한테 받은 만큼 갚으면서 살게요. 저는 며느리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죠. 네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난 그게 제일 고맙다. 그거면 충분해. 정민이, 아니 이제 며느리가 된 그 아이는 저희에게 늘 깍듯하게 잘했어요. 큰 집 작은 집 가릴 것 없이 명절 인사를 다니면서 어른들 좋아하시는 음식을 미리 알아서 들고 오기도 했고요. 친척 어르신들이 모이실 때마다 우리 며느리 칭찬을 하니 전 그저 흐뭇하기만 했죠. 무엇보다 아들을 살뜰히 챙기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 정성과 노력을 멀리서 지켜보니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남편도 며느리 칭찬에 입이 마를 정도였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잘 들어왔지? 그러게, 우리 아들 복도 많지? 그 시절엔 그렇게 며느리 자랑이 입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네요. 저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사건은 아들과 정민이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늦가을에 일어났어요. 그날따라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렸고 저녁 무렵부터는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죠. 외곽에 사시는 친척 어르신 생신이라 잠깐 얼굴 비추고 오자며 차에 올랐어요. 비가 오니 저는 다음에 가자고 했는데 남편이 한삭 후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잠깐만 들렀다 오자. 오라고 초대해준 분의 마음을 모른 척하기 그렇잖아. 운전 천천히 할게. 그 말에 저도 더는 말리지 못했죠. 그이는 운전대 잡으면 워낙 신중한 사람이라 비가 와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임에서 한두 시간 머물다가 일찍 자리를 빠져나왔는데 돌아오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와이퍼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앞이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조수석에서 깜빡 졸고 있었어요. 그이가 라디오를 살짝 줄여주던 그 손길이 저의 마지막 기억이었죠.
갑자기 들리는 끔찍한 소리에 정신을 잃었고 한참 후 눈을 떴을 땐 차 앞 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 옆자리에서 남편 이름을 몇 번이고 불렀는데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대답 좀 해, 여보. 목이 쉬어라 불러도 그이는 미동도 없었죠. 마주하던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우리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고 하더군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누군가 차창을 깨고 제 몸을 끌어내는데 다리에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의 손을 잡으려 계속 허우적댔어요. 우리 남편 좀 봐주세요, 제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게다가 의사 선생님이 제 척추 사진을 가리키면서 다리를 영영 쓸 수 없을 거라고 하시는데 전 그 말이 한 귀로 들어와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제 다리 따위가 무슨 대수였겠어요. 평생을 같이 웃자고 약속한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말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떨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영안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들은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그저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어요. 그저 무기력하게 휠체어에 앉아서 그 어깨를 토닥여주는 게 그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네요.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보낸 슬픔은 절 아주 오랫동안 짓눌렀습니다. 평생 곁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거실 소파에 그이가 늘 앉던 자리가 비어있는 채로 있는 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농담을 던져도 같이 웃어줄 사람이 없으니 집안 공기가 통째로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 저는 허리 아래로 감각이 전혀 없어 휠체어 없인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되었어요. 두 팔과 윗몸만 겨우 쓸 수 있는 정도였죠. 화장실 한 번 가는데도 한참 걸렸고 옷 갈아입는 일조차 혼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두 발로 걸어 다녔던 사람이 그렇게 무력해지고 보니 사는 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더군요. 한동안은 약을 모아두기도 했어요. 진통제, 수면제, 의사가 처방해준 알약들을 서랍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만 떠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죠. 어차피 남편도 떠났고 다리도 못 쓰는 몸으로 누구한테 짐이 되어 살아가나 싶었거든요. 잠이 오지 않는 새벽이면 그 서랍 손잡이를 한참 만지작거린 적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때마다 떠오르는 게 그이였습니다. 평소와 같던 날 저희 둘이 손가락 걸고 했던 약속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여보,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내자. 먼저 가는 사람 있어도 남은 사람은 끝까지 버텨주는 거야.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떠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고 싶을 때마다 그이가 웃는 얼굴로 했던 대수롭지 않은 그 말이 어쩐지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 걸었던 그 약속을 깰 자신이 없었어요. 그이가 저 세상에서 절 보고 한숨 쉴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그 약병들을 다 모아서 변기에 부어버렸죠. 한참을 울면서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있잖아. 엄마 옆에 내가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보자. 그 말에도 눈물이 흘렀어요. 다 큰 아들이 이제 어미를 그렇게 다독이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무렵부터 거울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사고 난 뒤로 거울 보는 게 그렇게 무서웠는데 어느 날부턴가 휠체어에 앉은 제 모습을 똑바로 마주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머리도 다듬고 옷도 단정히 챙겨 입었고요. 저를 보러 오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의식 같은 걸 만들어가면서 긴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 무렵부터 다시 제대로 살아보기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살아내는 게 그이와의 마지막 약속이라고 생각하니 휠체어 손잡이를 잡는 손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더군요. 혼자 살아가는 게 어려우니 남편 없이 혼자 남은 집에서 사람을 들여가며 살았습니다. 처음 한 해는 가까이 지내던 사촌동생이 와서 같이 지내줬어요. 사촌동생이 돌아간 이후에는 입주 요양사와 함께 살았죠. 요양사분들은 자주 바뀌었어요. 첫 번째로 오신 분은 1년쯤 함께 했는데 본인 건강이 나빠져서 그만두셨고요. 그 뒤에 오신 분은 한 이틀쯤 지나고 친정에 큰일이 생겨 떠나셨네요. 또 다른 분은 저와 성격이 영 맞지 않아 몇 달 만에 헤어졌어요. 어떤 분은 살림살이를 자꾸 가져가서 그만 부탁드린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손이 거칠어서 제 몸을 부축해 주실 때마다 멍이 들어 바꾼 적도 있었어요. 사람은 자꾸 바뀌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건 늘 저뿐이었죠. 그래도 그 시간이 마냥 외롭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가끔 들러 차도 한 잔씩 마시고 갔고 아들도 종종 오니 적적할 틈은 없었거든요. 휠체어를 끌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는 게 그 시절 제 가장 큰 산책이었네요. 아들은 그 시절에도 변함없이 제 생각을 해줬어요. 결혼해서 자기 살림 꾸리고 아이까지 낳고도 시간만 나면 차를 몰고 와서 제 얼굴을 보고 갔죠.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이제 너의 가정이 있으니 저에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1년에 한 번 얼굴 보면 그걸로 된다며 돌려보내곤 했었네요. 그러던 어느 무렵부터 아들이 더욱 자주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평일 낮에도 말이에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평일 낮에는 어떻게 오나 싶어 어느 날 물었죠. 너 회사는 다니고 있는 거야? 평일에도 오면 어떡해? 엄마, 사실은 그제야 아들이 그동안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더군요. 알고 보니 직속 상사라는 사람이 어찌나 사람을 못살게 구는지 일 외적으로도 별 트집을 다 잡았대요. 술자리 강요는 물론이고 주말에도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켰다고요. 결국 더는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던지고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그 때문에 시간 여유가 생겨 저부터 챙기러 온 거였는데 그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 마음 아렸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 사업 한번 준비해 보려고. 계속 회사 생활은 못하겠어서. 아들이 진지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데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싶었죠. 위험하다고 말렸을지 한번 해보라고 했을지 저도 한참 고민하다 결국 아들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하면 돼. 다만 무리해선 안 된다. 그 뒤로 아들은 사업 준비로 바쁘게 다니면서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손주를 데려오는 날도 있었고 혼자 오는 날도 있었어요. 며느리는 거의 오지 않았고요. 아들은 올 때마다 밥을 같이 먹고 갔는데 그 기억이 그 시절 우리 모자의 가장 큰 위안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요양사분과 제 사이가 크게 틀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살림에 너무 자기 색을 강하게 내시는 분이라 점점 제 집인지 그분 집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가구 위치를 본인 편한 대로 바꾸더니 나중엔 제가 평생 써오던 부엌 살림까지 본인 방식으로 다 갈아치우려 하시더라고요. 냉장고에 있는 제 음식도 본인 입맛에 안 맞다며 마음대로 버리고요.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쓰레기통 행위였어요.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부엌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제 것이고 제 살림이잖아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제가 평생 아껴뒀던 어머니 유품 그릇 세트를 그분이 본인 마음대로 치워버린 것이었어요.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랬다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거라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분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마음이 풀어지질 않더라고요. 그 일을 시작으로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결국 그분과 헤어지게 됐네요. 그 사정을 들은 아들이 어느 저녁 우리 집에 와서 결심한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요양사가 계속 바뀌는 것도 엄마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얘는 너희 부부 살림에 시어미가 끼어드는 게 어떤 일인지 너도 알지 않냐. 그건 민폐야. 정민 씨도 이해할 거예요. 손주도 할머니 자주 보면 좋고요. 엄마 혼자 두면 제가 잠이 오질 않아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며느리한테 폐가 될까 그게 가장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이 키우는 집에 휠체어 탄 시어머니가 들어가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며느리도 속으론 부담스러울 텐데 실은 내색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죠. 그렇게 며칠을 더 고민하다 결국 집요한 아들 손에 이끌려 집을 옮기게 되었어요. 아들이 직접 차를 몰아와서 짐박스를 차곡차곡 실어갔죠. 휠체어를 차에 옮겨 태우면서 아들이 한마디 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잘 모실 테니 편하게 계세요. 그 한마디가 그 시절 제가 들은 말 중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면서 전 무엇보다 미안한 마음이 앞섰어요. 부부 살림에 시어미가 끼어드는 게 어떤 일인지 잘 알았거든요. 게다가 손주가 한창 자라는 집에 휠체어 탄 할머니가 들어가는 게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 딱 몇 년만 지내는 거고 그동안 어떻게든 짐이 되지 않게 살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매달 적지 않은 생활비를 며느리 통장으로 따로 보냈어요. 생활비에는 관리비와 식비, 손주 용돈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정했어요. 처음에 며느린 한사코 사양했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아 제발 받아달라고 부탁했네요.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가 더 죄송해요. 받지 않을게요. 아니야, 내가 마음 편히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받아줘. 며느리도 처음엔 정말 거절하는 기색이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별말 없이 받기 시작했어요. 받는 게 자연스러워질 무렵부터는 따로 인사도 하지 않더라고요. 들어와 사는 동안 전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했었어요. 휠체어가 거실을 자주 돌아다니면 며느리가 불편할까 싶어 식사 시간 외에는 거의 제 방에서만 시간을 보냈어요. 손주가 학교 다녀왔을 때만 인사하러 거실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곤 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말은 별로 하지 않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대로 감사히 받아 먹었고요. 그러던 어느 시점부터 며느리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사람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으니까 컨디션 좋지 않은 날도 있겠거니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건 컨디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통장에서 며느리한테 생활비를 보낼 때마다 제 잔고를 흘끗 보는 듯한 눈빛이 자꾸 느껴졌거든요. 어느 주말 오후엔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분명 나갈 때 닫고 나갔거든요. 들어가 보니 옷장 문이 어딘가 어긋나게 닫혀 있었고 서랍 손잡이 위치도 평소랑 미세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어쩐지 찜찜해서 며느리한테 슬쩍 물어봤죠. 내 방에 누가 들어왔었나? 문이 열려 있던데. 아, 어머님, 그 청소기 돌리느라 잠깐 들어갔어요. 닫는다고 닫았는데 헐겁게 닫혔나 봐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 그날만이 아니었거든요.
그 뒤로도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옷장이며 서랍을 슬쩍슬쩍 살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청소를 하느라 그런가 싶다가도 청소하는데 그렇게 자주 서랍을 여닫을 일이 있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살림을 챙겨주려는 마음이라 여기고 그저 고맙게만 받아들였어요. 늘 신세지고 있다는 마음에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미안할 정도였거든요.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아들의 사업이 정신없이 바빠지면서부터였습니다. 아들은 거의 매일 새벽에 나가 늦은 밤에 들어왔어요. 가끔은 아예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제 그릇만 안 차려준다거나 휠체어가 다닐 길에 짐이 자꾸 놓여 있다거나 하는 식이었죠. 거실 한가운데 갑자기 손주 장난감 박스가 놓여 있어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해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으면 며느리가 한참 만에 나와 치워주곤 했어요. 그땐 치워주는 것만으로 고맙다고 생각했지만요. 그리고 며느린 점점 제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척했어요. 가끔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를 부탁하면 한숨을 푹 쉬기도 했고요. 어느 날부턴가는 저더러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다 큰 어른 챙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정말 내 시간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니까. 부엌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올 때마다 저는 방문 앞에 휠체어를 세워두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나가서 따져 묻고 싶기도 했지만 따진들 뭘 어쩌겠어요. 어차피 얹혀 사는 처지에 무슨 면목으로 화를 내겠나 싶더라고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휠체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급히 며느리를 불렀더니 한참 만에야 문 앞에 와서 절 보고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잠깐만요. 하던 것만 마저 하고요. 그 잠깐이 거의 20분이 넘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넘어진 자세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신기한 게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날엔 며느린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제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어요. 많이 드세요. 아들 앞에서는 어머님 하면서 그릇도 직접 챙겨주고 저를 여러모로 살뜰히 챙긴다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러니 아들 입장에선 며느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의심할 수 없었죠. 저도 아들 앞에서는 별말 못했습니다. 아들이 사업 때문에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걱정스러운 일까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날이 있어 아들한테 슬쩍 말을 꺼낸 적이 있었어요. 나 다시 나가 살까 싶다. 너희한테 폐도 그만 끼치고 싶고.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제가 더 마음이 안 좋아요. 정민 씨도 매일 어머니 잘 모시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들의 그 진심 어린 표정 앞에서 차마 며느리 흉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게다가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혼자 다시 살림을 차린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죠. 새 요양사를 구하는 일도 너무 피곤하게 느껴졌고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무렵부터 가슴 한쪽이 늘 답답하게 막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거실 옆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제 방에 있는 줄 알고 마음 놓고 떠들었던 모양이죠. 우리 어머니? 어머닌 가진 게 별로 없어. 통장 잔고 얼핏 봤는데 노후 자금은커녕 앞으로 2, 3년도 버티기 힘들 것 같더라. 그럼 결국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매달 보내주는 그 돈이라 봐야 얼마나 가겠어. 이렇게 계속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와.
으이구, 하여튼 도움 안 되는 늙은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며느리가 통화를 끝내고 화장실로 가는 동안 혹시 몰라 책장을 넘기는 척하고 있었죠. 며느린 제가 가진 자산이 통장 잔고가 전부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하긴 한 번도 땅이며 건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묵혀둔 부동산은 옷장 깊숙한 작은 금고 안에 서류로만 들어있고 그 누구한테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한테도요. 그 무렵 아들의 사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늦은 밤에 다투는 소리가 종종 새어나왔거든요. 며느린 입만 열면 돈돈 소리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할 거야? 애 학원비는 어디서 나와? 이번에 새로 등록한 것만 3개라고. 당신 사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모양인데. 나 떵떵거리며 살게 해준다며. 가계부 붙잡고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다음 달에 큰 거래만 하나 잡으면. 매번 그놈의 다음 달. 그 말이 한두 번이야? 정말 미치겠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줄 알았으면 이 결혼 안 했다고.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 아들은 늘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아들이 점점 말수가 줄어가는 게 가장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40 가까운 나이에 그렇게 어깨가 처지는 자식의 모습을 보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나요? 그 모든 소리를 방 안에서 엿듣던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묵혀둔 그 재산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한테 도움이 돼야 하는데 며느리한테 그대로 흘러가는 게 옳은가? 머리가 복잡해서 매일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전 오래 거래해온 법무사 사무실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등기부터 하나씩 점검했어요. 임야 일부는 매각 의뢰를 넣었고 상가 건물 명의도 다시 들여다봤어요. 워낙 오래 묵혀둔 거라 정리할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은 제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분이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기로 하셨네요. 원래는 아들에게 모두 물려줄 생각이었기에 미리 정리해 두자는 마음이 컸어요. 아들이 사업으로 어려운 시기이니 좀 보탬이 됐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행동을 떠올리면 자꾸만 손이 멈추더라고요. 이 재산이 결국 며느리 손에 들어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린 평소에도 돈이 뼈에 사무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 때문에 마음 졸이며 자란 사람이라 그렇겠지 싶다가도 지금은 그게 도를 넘어 보였습니다. 아들과 다툴 때마다 그리고 저를 대할 때마다 돈. 머릿속에 그 글자만 들어있는 사람 같았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정리한 서류를 침실 서랍 깊숙이 넣어두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손주가 방문 앞에 와서 절 부르는 통에 급한 김에 서랍에 잠시 두고 거실로 나갔죠. 그 뒤로 깜빡 잊고 며칠을 그대로 두고 말았고요. 그런데 며칠 뒤 어느 아침 며느리가 식탁에 마주 앉아 슬쩍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 남편 사업이 너무 안 풀려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용한분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용한분? 네, 이 지역에서 제법 이름난 분이 있는데 전 그 집 다녀온 뒤로 마음이 한결 편해졌거든요. 어머님도 한번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가 살갑게 그렇게 말하는 게 한참 만이라 어색하더라고요. 손사래를 쳤죠. 난 평생 그런데 발디뎌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난 괜찮아. 한번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텐데요. 아니야. 그런 데는 내 체질에 맞지가 않아. 제가 연거푸 거절하자 며느린 별 표정 없이 알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전 그날 며느리의 그 말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려
한참을 곱씹었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그런 일에 관심이 있었던가 싶었거든요. 아들이 결혼하고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것도 저까지 데리고 가려는 게 영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들이 지방 거래처 일로 며칠 집을 비우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저랑 몰래 갈 곳이 있어요. 짐 챙겨드릴게요. 몰래 갈 곳?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딜 가는데? 그게 그냥 바람 쐬고 오자는 거예요. 답답하실 텐데 요 주변 외곽에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요. 남편한텐 비밀로 하고 저희끼리 오랜만에 데이트해요, 어머님.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모처럼 살갑게 구는 게 어색하긴 했지만 마침 답답하기도 했고 거절할 명분도 없어 마지못해 따라 나섰죠. 휠체어를 차에 옮겨 태우면서 며느린 평소답지 않게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어요. 차는 도시 외곽을 한참 달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내에서 먼 곳인가 보다 했는데 1시간이 넘어가도 멈출 기미가 없더라고요. 슬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길인데? 어머님,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거의 다 왔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듯 했지만 그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결국 차는 산자락 깊숙이 자리한 어느 외딴 집 앞에 멈췄어요. 거긴 구당이었습니다. 굿당 마당이 보이는 그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죠. 마당 가운데 큰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돼지머리며 떡시루가 잔뜩 올라있고 한복 입은 무당이 칼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고요. 구판 한쪽 평상에는 서류 뭉치와 인주,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휠체어를 구판 한가운데로 밀어넣더니 그제야 표정을 싹 바꾸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오늘 우린 구슬할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부정한 기운은 재물을 다 풀어야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명의로 묶여있는 그 땅들을 다 풀어내야 어머님도 사시고 남편도 산대요. 혹시 모르잖아요? 굿하고 나서 어머님이 걷게 되실지도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묶여있는 그 땅들이라는 말, 며느리가 제 서류들을 봤다는 뜻이었죠. 무당은 제 어깨에 부적을 걸며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양복 입은 남자가 다가와 종이를 들이밀었습니다. 들여다보니 제 부동산의 대부분을 며느리 본인 명의로 증여하는 서류였고 위임장에는 이미 누군가의 글씨로 제 이름까지 적혀 있었네요. 머리가 핑 돌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도장 못 찍는다는 소리 지르며 버티면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거든요. 게다가 휠체어 탄 사람이 그 산자락에서 도망갈 수 있는 곳도 없었죠. 머릿속이 빠르게 굴러갔어요. 그래, 알겠다. 근데 잠깐만, 좀 생각할 시간을 줘.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화장실부터 다녀와도 될까? 며느린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치였죠. 저는 손이 떨리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제가 정말 화장실이 급해 그런다고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도 차마 말리진 못하더군요. 여기서 큰일이라도 치르면 본인들 계획에 영향이 갈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못해 며느리가 제 휠체어를 굿당 뒤편 화장실로 밀어줬어요. 화장실 문을 안에서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기 외곽 산자락 굿당인데 며느리가 절 속여서 데려왔어요. 제 부동산을 강제로 넘기게 하려고요. 위조된 서류에 도장 찍게 하려고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전 휠체어 탄 노인이라 도망갈 수도 없어요. 위치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차 타고 오면서 봤던 표지판 이름을 더듬어 가까스로 제가 있던 곳과 비슷한 주소를 불러줬어요. 그리곤 그 자리에서 통화 종료만 하고 화장실 안에서 한참을 버텼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며 왜 이렇게 늦냐 재촉할 때마다 배가 너무 아프다, 좀만 더 기다려달라 둘러댔죠. 얼마쯤 지났을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굿당마당이 한순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화장실 문 앞까지 찾아왔어요.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천천히 나오세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당이 난리가 나 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고 무당과 며느리만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평상 위에 놓여있던 그 서류들도 그대로였죠. 경찰관분들이 그 자리에서 서류를 증거로 챙기시고 며느리와 무당을 임의 동행으로 데려가셨어요. 저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집에 도착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일을 짠 건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며느린 그동안 제 방을 뒤지면서 옷장이며 서랍 위치를 살펴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병원에 간 사이 등기부 사본과 매각 관련 서류를 들여다본 거였죠. 제가 가진 자산이 통장 잔고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거고요. 며느린 그날 밤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빼돌릴 방법을 궁리했겠죠. 정상적인 절차론 제 도장을 받아내기 어려우니 정신을 흔들어 받아낼 방법을 고민하다가 평소 동네에서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그 무당 이야기를 이용한 거죠. 무속의 힘을 빌리는 척 분위기를 잡고 그 자리에서 도장을 받자는 발상으로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린 그 무당을 찾아가 두둑한 돈을 미리 쥐어주고 구판을 짜달라 부탁한 거였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은 무당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기꾼들을 동원한 거였고요. 그 자리에서 도장만 받으면 곧장 등기를 넘기려고 다 같이 대기하고 있었던 셈이었죠. 신점을 한번 보러 가자던 그 가벼운 말은 결국 이 구판으로 이어지는 미끼였던 거예요. 사람이 돈에 사로잡히면 어디까지 가는지를 그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곧장 법무사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 그날 일을 말씀드렸어요. 경찰서에서 받아온 신고 내역과 진술 사본도 챙겨두었고요. 굿당에서 제가 슬쩍 챙겨 나온 증여서류 사본도 잘 보관해뒀어요. 이 모든 게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는 가장 먼저 살 집부터 따로 마련해뒀어요. 묵혀둔 부동산 일부를 빠르게 정리해 휠체어 다니기 편한 단층 집을 계약했고 사람을 구해 짐도 옮겨뒀죠. 그리고 며느리의 모든 연락을 차단해 두고서 사촌 동생 집에 머물렀어요.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며느리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노렸어요. 그 시간을 일부러 만든 것 같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에겐 기회였죠. 전 곧장 아들 집으로 갔고 겨우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날 믿고 끝까지 들어줘. 아들은 제 표정을 보고 뭔가 큰일이 있다는 걸 직감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전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먼저 그날 굿당에서 제가 챙겨 나온 증여 서류 사본을 식탁 위에 놓았어요. 아들도 그걸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다음으로 경찰 신고 내역과 출동 기록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그 서류를 본 아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민이가 나를 산자락 굿당까지 데려가서 그 서류에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하려 했어. 구슬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내 다리가 낫고 네 사업이 잘 풀린다나? 수혜자는 본인으로 해놓고 말이야. 거기서 도장만 찍으면 그대로 등기를 넘길 작정이었어. 아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식탁 위 종이들을 번갈아 보면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말했어요.
그동안 정민이가 너 없을 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이참에 다 말해주마. 네 사업이 힘든 걸 알아서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다. 그동안 저를 서럽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어요. 아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제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 정말 몰랐어요. 그때 마침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거였어요. 며느린 거실에 들어서서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과 아들의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사태를 파악하고 나서 곧장 발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저거 다 어머님이 꾸며낸 거야. 난 정말 어머님 다리 낫게 해드리려고 모신 것뿐이야. 어머님이 노망이 나서 헛소리하는 거라니까? 며느리가 식탁 쪽으로 달려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막았어요. 이 위임장에 엄마 이름 적은 글씨 당신이 적은 거지? 아들이 그 종이를 들이밀자 며느리가 그제야 입을 다물고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거실에 한참을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우선 아들은 차를 몰아 새 집으로 저를 데려다 줬어요. 이후 무거운 얼굴로 돌아갔죠. 엄마, 며칠만 시간 주세요. 저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떠났어요. 그날 이후 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전 한참 동안 알지 못했죠. 며칠에 한 번씩 전화로 안부만 짧게 주고받았어요. 아들 목소리가 점점 갈라져가는 걸 들으면서 그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이 제 집에 찾아왔어요. 거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떼더라고요. 엄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 손을 잡아줬어요. 아들은 며칠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빌었지만 굿당 사건 그 한 가지만으로도 더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했대요. 게다가 그동안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나니 같은 침대에 눕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렇게 한 사람이랑 어떻게 한 집에 살겠어요. 우리 아이한테도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아들이 이혼을 통보한 이후 며느린 제가 사는 집까지 찾아왔어요. 휠체어를 탄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는 갖은 변명을 늘어놨죠. 어머님, 사실은 남편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 아이를 살리려고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대로 쫓겨나면 갈 곳도 없어요. 친정 식구들은 또 어떻게 봐요? 저는 가만히 며느리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러고는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네가 한 짓이 네 자식한테 떳떳한 일이니? 그 어린애가 나중에 커서 자기 엄마가 한 일을 알게 되면 넌 무슨 얼굴로 그 아이를 보려고 그래? 이건 핑계댈 일이 아니야. 네 본성이 전부 드러났으니까. 며느리는 제 말에 한참을 울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끝까지 매달리지 못한 건 제 눈빛이 강경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동안 만만히 봤던 제가 그렇게 차갑게 자기를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겠죠. 며느린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이혼 절차에서 며느린 위자료며 재산 분할을 들먹이며 버텨봤지만 굿당 사건 자체가 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이었기에 입장을 강하게 밀 수가 없었어요. 위임장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며느린 결국 형사처벌도 받게 됐습니다. 무당과 그 일당도 노인 상대 사기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았고요. 한순간의 욕심이 본인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며느리도 그제야 알게 됐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 마련한 집에서 새로 보신 요양사분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묵혀두기만 했던 부모님 유산도 아들과 상의해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일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 사업에 정식으로 보태기로 했답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고 동업자처럼 함께 일을 이끌어가기로 했죠.
손주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들 손을 잡고 우리 집에 옵니다. 아이가 저보다 더 자주 할머니를 찾아요.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를 알아챈 건지 아니면 그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인진 모르지만 그 작은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꼭 잡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요. 아이한테는 엄마 이야기를 따로 꺼내진 않아요. 아들이 알아서 잘 풀어갈 거라 믿거든요. 한동안은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많았어요. 그 굿당 마당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며느리가 살갑게 저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귀에 박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그렇게까지 믿었던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 싶어 자책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빈말은 아닌 모양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그 일도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이만큼 큰 일을 겪고도 살아남은 게 어디냐 싶은 생각이 점점 자리를 잡더라고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몸이지만 제게는 아직 챙겨야 할 자식이 있고 같이 자라가야 할 손주가 있어요. 마저 살아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새로 오신 요양사분과는 다행히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조용하고 손이 곱고 무엇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아침이면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오후엔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와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고요. 평범한 게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싶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네요.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똑바로 살아보겠다는 마음. 그 하나로 저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